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원인에서든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진 즉시 그 자리를 임플란트 등으로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요, 치아가 빠진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점차 치조골이 소실이 되고 또 주변 치아가 쏠려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위 어금니를 상실했다면 상악동이 점차 내려오면서 임플란트 식립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필요한 수술인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고민규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고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악동이 무엇인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이제 상악동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얼굴에 있는 여러 고기 주머니를 말하는 건데요. 공기 주머니? 네, 공기 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칭해서 부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네. 그 중에 가장 큰 공기 주머니 중 하나를 상악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악동이 위턱뼈 바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쪽 공간 어딘가에 있네요? 네, 그렇죠. 눈 밑에 있는 그 광대 근처에 그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 위치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가 위턱뼈 위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네네. 그래서 거기 공간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은 뭔가요?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턱뼈 길이 자체가 얇기 때문에 네. 이 상악동 막을 들어 올려서 그쪽에 이제 충분한 길이를 확보를 한 다음에 네. 그쪽에다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그런 술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악동 거상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임플란트의 이제 기능이야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뼈가 부족한 경우에 예전 같았으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해서 틀니밖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악동 거상술로 뼈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틀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그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가 불편해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정식 보철물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고요.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또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관성을 있는 건지 자세히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플란트의 조건이네요. 임플란트는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변에 잇몸뼈가 충분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인가요? 그렇죠. 잇몸뼈가 충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연치를 보게 되면은 네. 동요도가 조금 있는 거 정도로는 저희가 정상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조금의 동요도가 생겨도 저희가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360도로 건전해야지 임플란트 성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요도는 무엇이죠? 동요도란 이제 말 그대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러운 흔들림도 있고 그런데 임플란트는 뼈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골질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 술식 말고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잇몸뼈를 좀 이렇게 충분하게 네. 유지할 수 있는 뼈 네. 이식이나 아니면은 골질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골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술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악동 거상술 같은 수술이 동반이 돼야, 병행이 돼야 임플란트를 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이 병행이 되는 임플란트가 있고 그냥 임플란트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네. 뭐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악동 수술은 저희 치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좀 어려운 수술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잔존골, 남아있는 뼈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뼈에서 저희가 고정을 얻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뼈 이식제랑도 임플란트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도 좀 좋은 걸 써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뼈 이식제도 좀 신중하게 골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악동 거상술이 임플란트와 병행이 되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상악동 수술과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악동에 이제 잔존골 양이 조금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뼈가 단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초기 고정력이 확보가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상악동 거상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고정력이라는 거는 임플란트가 이제 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아까도 동요도란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동요도가 전혀 없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뼈의 유지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뼈 이식제를 넣게 되면은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동요도가 조금 있거나 좀 걱정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뼈 이식만 하고 6개월에서 8개월간 좀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뼈가 저희가 수술할 때 손으로 눌러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골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런 경우에 진짜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뼈 자체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8개월간 기다리시게 되고요. 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턱뼈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멍을 뚫는 과정 중에서도 뼈가 아예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고. 경우에는 이제 식립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이 임플란트 수술과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고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상악동 막을 보고 상악동 뼈를 보면은 잔존 골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의 뼈가 단단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상악동의 뼈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뼈인 피질골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피질골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초기 고정력 확보가 잘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랑 상악동 거상술이랑 같이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눠서 하지 않고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죠.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좀 따로따로 다른 날짜에 하는 것과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경우와 환자에게는 어떤 게 훨씬 뭐 이득 혹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부위를 두 번 수술하시게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좋겠죠. 할 때 한 그렇죠. 번에 하는 게 한꺼번에 훨씬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뭐 통증이라든지 네. 번거로움도 덜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식 전 준비 사항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기 전에 미리 뭐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상악동에 있는 공기 주머니를 아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 올리려면은 그 공기 주머니가 깨끗해야 됩니다. 염증도 없고. 그래서 미리 엑스레이를 좀 찍어서 안쪽에 병소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은 없는지 미리 확인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뼈 이식제를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뼈 이식제는 세균 저항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제 종류도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살펴봐야 하는 질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유무를 살펴봐야 하는 질병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요새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상악동 거상술 같은 술식은 일반적인 임플란트 술식보다는 조금 더 절개량이나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혈압 같은 거는 미리 일주일 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수술에 적합한 상태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도 이제 치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 수치도 일주일 전쯤에는 당 수치를 좀 조절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는 미리미리 좀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전문의에게. 그거 말고 혹시 아까 공기주머니에 뭐 염증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질병들이 좀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축농증이나 이제 상악동 자체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를 미리 찍어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가셔야겠지만 저희가 미리 이제 전투약이나 약을 처방해 드리면은 그 약을 먹으면은 치료가 이제 완전히 되지는 않더라도 수술에 적합한 상태까지는 충분히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내가 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일괄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엑스레이랑 이런 걸 찍어가지고 혹시나 있으면은 증상이 없어도 약을 좀 처방을 해서 상악동 상태를 이제 수술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도 좀 여쭤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하게 되면은 먼저 뭐 발치할 치아가 있다면은 이를 먼저 뽑게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한 달 정도를 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뽑고 난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멍이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잇몸으로 덮여서 아물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잔종 골량을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단을 하는데요. 5mm에서 6mm 이상의 뼈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치조정 접근법이라는 수술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치조정 접근법이라는 수술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잇몸에다 구멍을 뚫게 되는데 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뼈 이식제를 넣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뼈 양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하셨죠? 한 5mm에서 6mm 가량 정도 돼야 치조정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mm 정도에서 네. 6mm 정도? 네, 그 이상인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남아있는 뼈의 양이 그 이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 4mm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남아있는 네. 뼈의 양이? 그러면 어떤 그렇게 방법이? 이제 3, 4mm도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치료적 접근법이라는 술식으로는 사실 하실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측방 접근법이라는 다른 상악동 거상술 술식이 있습니다. 치조정 접근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구멍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측방 접근법은 말 그대로 옆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절개를 저희가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잇몸을 크게 연 다음에 상악동 옆에 있는 벽에 저희가 이제 그 구멍을 뚫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윈도우를 뚫는다 그러거든요. 마치 형상이 창문처럼 생겼다 그래서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직접 이제 뼈를 열어가지고 상악동막을 저희가 직접 거상을 시킨 다음에 뼈 이식을 하는 게 측방 접근법입니다. 치조정 접근법과 측방 접근법 두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골량이 충분하면 치조정, 그리고 네. 골량이 부족하면 옆에서 뚫는 네. 측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환자 입장에서는 다 뭐 비슷합니까? 아무래도 측방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치조정 접근법보다는 절개량이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환자분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더 붓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전문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뭐 수술 난도가 어떤 게 더 어려울 게 측방 있을까요? 접근법이 수술 난이도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치조정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상술 모양이 혈행이 조금 좋지가 않은데 측방 접근법은 저희가 직접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뼈 이식하는 형태를 보면은 주변에서 혈행 공급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좀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도 여쭤볼까요? 미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검진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운 후에 사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검진을 받고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뭐 발치할 수 있는 치아는 발치를 하고 해당 부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쪽 구멍으로 상악동 막을 거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뼈 이식제를 그쪽으로 집어넣고 임플란트까지 심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로 먼저 구멍을 뚫고 아물기를 기다리는 게 한 달인가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를 빼고 나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월에서 8개월간 기다리고 나서 후에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술이 몇 차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2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차 수술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네. 임플란트 매식제, 픽스처를 심는 과정까지가 1차 수술이고요. 네. 2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잇몸이 다 덮여가지고 잇몸 위가 이제 수술 전이랑 비슷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임플란트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임플란트 위에 머리를 올려야 되니까 보철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잇몸에 이제 절개를 살짝 하거나 아니면은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임플란트에 이제 머리 쪽 부분만 살짝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바꿔주게 되는데 그쪽에 뚜껑을 바꿔가지고 이제 잇몸 위로 올라오는 뚜껑을 바꿔가지고 잇몸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나중에 보철이 올라갈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2차 수술이 끝나면은 일주일 정도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잇몸이 아물면서 저희가 이제 그 넣어준 뚜껑 모양으로 잇몸이 아물게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주일 기다려서 잇몸 모양이 되면은 이제 본을 떠가지고 보철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은 2차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 치아 모양의 임플란트는 이제 그 이후에 그쵸. 일주일 지나서. 네, 맞아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네네. 근데 사실 임플란트 자체로도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무섭지 않을까? 괜찮을까? 괜찮은 겁니까? 임플란트 수술이야 이제 환자분들 많이 하시는 수술이고 네.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술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침습적이고 절개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출혈과 부종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자분들도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병증이 있기는 있네요. 합병증이 있기는 있죠. 네. 뭐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이제 아무래도 절개를 하다 보니까 뭐 출혈이나 부종, 그다음에 뭐 통증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초기에 뭐 세균 감염으로 인한 그런 초기 탈락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세균 감염이 되면 그때도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 합병증들이 있고요. 또 흔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유착 실패라고 해가지고 임플란트 잘 심어가지고 보철물까지 잘 올렸는데 상악동 거상술을 하셨다는 얘기는 뼈 자체가 굉장히 작고 좀 약하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뼈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재수술이나 이런 다른 추가적인 시술들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합병증이나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거의 모든 부분들은 좀 대안책들이 다 있는 건가요?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그렇죠.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겪으실까요? 환자의 한 명으로서 네, 좀 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대부분은 이제 뭐 출혈이나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겪으시기는 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는 부작용들이고 보통 약을 드시거나 뭐 며칠 지나면 다 좋아지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식하는 뼈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주로 어떤 뼈를 사용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소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종골, 즉 이제 동종이 아니라 다른 종, 사람과는 다른 종이니까 소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이종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수한 처리를 해서 소뼈에서 다른 처리를 해서 미네랄 성분만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뼈 이식제로 만들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동종골, 즉 사람 뼈에 비해서는 뼈 형성능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뼈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그래도 소뼈보다는 사람 뼈가 낫지 않나요? 동종골 즉 사람 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차 감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렸던 질병이 저한테도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형성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뼈 이식제는. 근데 그게 소뼈가 더 좋기 때문에 소뼈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의 뼈로 이식할 수도 있나요? 자가뼈도 충분히 이식할 수가 있죠. 뭐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해서 또 이제 뼈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서 그거를 특수한 처리를 하면 뼈 이식체처럼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자가뼈를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낫나요? 소뼈가 낫나요?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뼈가 좀 더 나을 수는 있죠. 아무래도 자가치아를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뼈는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소뼈를 할지 혹은 자가치아로 할지 등은 나의 선택으로 뭐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뭐 자가치아를 하고 싶다고 하셔도 사실 이의가 없으신 상태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 개개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또 조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하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환자가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생각이 딱 나지 않지만 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받으십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슬쩍 여쭤봅니다. 네, 이제 위턱에 틀니나 이런 걸 좀 사용을 하시다가 틀니는 사실 시간이 오래되면 마모도 심하고 그다음에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계속 변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틀니나 이런 거에 눌리게 되면은 모양이 많이 변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많이 돼서 뼈 자체가 흡수가 되면은 틀니 모양이 뒤틀어져서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럼 환자분이 이제 틀니는 이제 그만하시고 싶다 해가지고 상악동 거상술을 해가지고 이제 치아를 회복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틀니 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상악동 거상술이 생기면서 받으시는군요. 네, 네, 맞아요. 혹시 상악동 거상술은 어떤 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 그 대상군도 좀 정리가 될까요? 상악동 거상술은 대부분의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악동에 특별한 병소나 이런 게 있으신 게 그래요? 아니면은 뭐 거의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술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안 하시는 네.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부담감을 가지실 것도 같아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길 바라는 이제 전문의의 마음도 모르지는 않지만 네. 그에 관해서 한마디 좀 남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어려운 술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많이 해본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술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를 믿고 가만히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불편감이 없이 수술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셔서 편안하게 계시면은 저희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심됩니다. 네, 안심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네. 수술 후에 환자 입장에서 어떤 주의사항이나 관리할 팁 부분이 있습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씹는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연습을 하지 못하면은 뭐 볼이나 혀를 씹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상악동 거상술 하신 분들에는 아까 뭐 합병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반에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거를 씹으시면은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뼈에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시기 때문에 초반에 좀 적응되실 때까지는 너무 질기거나 단단한 걸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고려하시는 분들, 혹시 치과를 찾으셨다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요 관리사항들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고민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